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지금까지 쓰인 소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이 문장은 프로이트가 문학작품에 대해 남긴 최상급 평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셰익스피어나 괴테조차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죠. 프로이트에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정신분석이 설명하려 했던 인간을 이미 소설로 완성해버린 작품이었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첫째 아들인 드미트리는 충동적이고 육체적이며 감정이 앞서는 인물이죠. 그는 행동하는 욕망을 보여주며 그럼에도 책임은 떠안는 죄책감을 자주 느끼는 인간입니다. 둘째 아들인 이반 까라마조프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며 냉철한 사유의 인간이죠. 그는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욕망을 보여주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자신의 사유가 불러온 참혹한 결과에 마지막에는 죄책감에 붕괴하게 됩니다. 셋째인 알류샤는 사랑과 용서, 책임을 보여주는 인간이죠. 형제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어떤 순간이든 존재로 함께하려는 인간입니다. 넷째인 스메르자코프는 사생아로 억압된 욕망을 실제 범죄로 실행하는 인간입니다. 둘째 아들 이반의 냉소적이고 이성적인 논리를 근거로 두고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죠. 이 4명의 아들은 서로 다른 4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 안에서 분열된 4가지 가능성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프로이트가 왜 이 소설을 가장 위대한 소설이라 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한 명을 통째로 그리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인간 안에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서로 다른 인물로 분리해서 외부화하죠. 그래서 형제들은 각자 완결된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인간의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 힘들로 볼 수 있습니다. 4명의 형제는 하나의 정신구조를 보여주죠. 첫째 아들 드미트리는 충동과 육체,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느끼고 싶다, 당장 살고 싶다라는 역할을 하죠. 둘째 아들인 이반은 이성과 사유, 판단의 기능을 하고 이건 옳은가, 허용되는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인 알류샤는 사랑과 공감, 관계의 기능을 하면서 인간 내부에서 그래도 인간을 버릴 수는 없다 라는 포용과 사랑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넷째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는 억압과 분노, 실행의 기능을 하면서 인간 내부에서 그럼 내가 대신 해주지 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4가지는 한 명의 인간 안에 동시에 존재하죠. 하지만 동시에 존재하면 정신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를 분열시켜 인물로 표현하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 소설의 답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넷째인 스메르자코프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첫째인 드미트리는 죽이고 싶다는 충동의 역할을, 둘째 아들인 이반은 신이 없다면 모든 게 가능하다 라는 사상을 말하면서 이론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정당화합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아버지의 살해를 실제로 실행하죠. 알류샤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떠안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 인간의 내부가 분열되었을 때 살인은 완성된다. 둘째 아들인 이반은 넷째 아들 스메르자코프에게 아버지를 죽여라 라고 말하지는 않았죠. 그는 대신 죽여도 된다는 세계를 논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스메르자코프는 문자 그대로 실행했죠. 둘째 이반은 명령하지 않고 그저 사유를 논리로 전파합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된다. 도스토옙스키의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자 가장 위험한 문장입니다. 이반은 신이 없다면 초월적 도덕이란 없고 성과 악이란 절대 기준이 아니다.
성과학은 인간의 합의일 뿐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금지된 것은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의 치명성은 살인해라가 아니라 살인을 막을 근본적인 이유는 없다. 라는 논리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는 금지를 붕괴시킵니다. 이반은 스스로 나는 행동하지 않는다. 나는 사유할 뿐이다. 사유는 자유고 행동은 하위의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는 스메르자코프가 당신은 생각만 하세요. 실행은 내가 할게요. 라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반은 도덕적인 위계를 만들어주죠. 생각하는 자는 고귀하고 실행하는 자는 더러운 손이다. 이 구조가 바로 대리범죄의 탄생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반은 아버지는 죽어도 되는 인간이다 라고 직접 말하진 않지만 이를 끊임없이 암시합니다. 아버지인 표도르는 타락했고 혐오스럽고 살아있음 자체가 폭력이다 라고 말하죠. 둘째 이반은 범행이 일어날 걸 알고 비겁하게 도시를 떠납니다. 그는 나는 안 했다. 그런 범죄가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묵인을 남긴 채 도시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후 스메르자코프는 자신의 책임을 느끼지 않죠. 단지 이반의 논리,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살인이 가능한 세계의 논리를 성실하게 실행했을 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살인의 무서운 점은 특별한 악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을 성실하게 실행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스메르자코프가 아버지를 죽인 후 둘째 아들 이반의 정신은 붕괴합니다. 이반은 직접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가장 깊게 붕괴될까요? 왜냐하면 이반은 욕망을 생각으로 만들었고 그 생각이 타인의 행동을 가능하게 했죠. 법적인 죄는 없지만 실존적인 책임은 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셋째 아들인 알류샤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인물이나 종교적인 인물로만 보지만 사실은 그 반대죠. 그는 충동도 알고 사유도 알고 살인의 가능성까지 보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알류샤는 분열을 다시 한 인간 쪽으로 견디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도스토옙스키는 이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여주죠. 욕망만 있으면 파괴되고 이성만 있으면 냉소가 됩니다. 실행만 있으면 범죄자가 되고 사랑만 있어도 고통은 피할 수 없죠. 인간은 원래 분열된 존재이며 다만 그 분열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윤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로이트의 분석에서 그가 특히 강조한 인물은 역시 둘째 아들 이반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반이 살인을 직접 실행하진 않았지만 사유로 정당화했고 그 사유가 타인의 행동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래서 가장 깊은 죄책감에 빠진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인간의 내부에서 생각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가 갈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프로이트는 스메르자코프를 단순한 악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무의식적 소망을 흡수하고 그대로 실행한 존재죠. 이는 정신분석적으로 분열된 실행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욕망이 분열되어 있고 그 책임이 하나의 욕망이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충동과 사유, 실행과 죄책감, 사랑은 그래서 서로 다른 아들들에게 나누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형제들 중 이반을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로 그는 직접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이반은 범죄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만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책임감이 없는 사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금지를 제거하죠. 그의 사유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살인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더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죠.
살인을 절대적으로 막을 근거는 없다. 이 순간 도덕은 선택사항이 되고 누군가는 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반은 행동을 지시하지 않고 행동이 가능한 세계를 설계하죠. 세 번째로 이반은 대리 실행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반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더 높은 인간이다. 나는 생각한다. 실행은 다른 누군가가 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조는 반드시 결과를 낳죠. 누군가는 생각을 믿고 누군가는 손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반은 범죄를 낳는 지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왜 이반이 위험할까요? 이반은 악인이 아니고 잔인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지적으로 정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잘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였다. 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한편 넷째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를 가장 위험한 인간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로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의 사유를 의심 없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면 금지가 없고 그럼 금기를 실행해도 된다. 아버지가 타락했다면 제거할 수 있다. 그는 중간 완충장치가 없습니다. 둘째로 그는 책임을 분산시키죠. 스메르자코프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이반의 사상을 따랐을 뿐 전부 내 책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는 시스템을 따랐을 뿐이야. 나는 논리를 실행했을 뿐이야. 라는 태도는 악행을 합리화할 수 있게 만들죠. 셋째로 그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버지 죽음 후 이반은 정신적으로 붕괴되죠. 스메르자코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이반의 논리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죠. 참 신기한 것이 사유만으로 세계를 파괴하는 위험일 수 있는 이반과 그 사유를 실행하는 위험인 스메르자코프. 이반만 있고 스메르자코프가 없다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메르자코프만 있고 이반이 없으면 범죄는 정당화되지 않죠. 둘이 만났을 때 범죄는 완성됩니다. 아버지 죽음 후 스메르자코프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실행에 대한 책임을 견딜 수 없기에 그는 삶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반면 둘째 아들인 이반은 정신적으로 붕괴하죠. 자신의 냉소와 논리, 자기 혐오가 인격처럼 분리되면서 환각에 가까운 악마와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살인을 막지 않은 사유의 책임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이성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며 붕괴하죠. 이반이 고열과 신경쇠약에서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흐려진 상태에서 그의 사유는 마치 인격을 얻은 것처럼 이반 자신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악마는 지독하게 이반을 닮은 존재로 묘사되죠. 이반의 이성, 냉소와 도덕적인 회의, 자기 기만이 하나도 빠짐없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응결된 목소리입니다. 악마의 말은 틀리지 않고 너무 정확해서 문제가 됩니다. 악마는 너는 신도, 절대적인 선도, 초월적인 기준도 없는 완전한 자유를 원하지 않았나? 근데 왜 이 결과가 놀랍지? 라고 질문합니다. 너는 선을 원한 게 아니라 모순이 없는 체계를 원했잖아. 라고 말하죠. 도덕은 사실 본질적으로 모순적입니다. 연민을 발휘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용서를 발휘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죠. 이반은 이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제거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모순이 없는 체계는 가능하지만 그 체계 안에서 인간이 살 수는 없죠. 이반은 아이의 고통을 용납할 수 없기에 신의 질서를 거부했고 대신 논리적으로 깨끗한 세계를 선택했습니다. 악마는 네 세계는 깨끗해. 그래서 잔인하지.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반의 사유를 그보다 더 철저히 끝까지 밀어붙이는 역할을 악마가 하게 되죠. 자신의 논리성이 자신을 공격합니다. 악마는 네가 한 말들을 내가 그대로 반복해 줄게 라는 태도로 나를 신문하는 타자가 되죠. 실제 인간의 삶에서도 어떤 논리를
삶 전체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 기준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걸 알게 되는 상황에 부딪힐 때 인간은 내 논리는 틀리지 않았는데 모든 게 틀어졌다 라고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처음의 논리는 나 자신을 신문하게 되죠. 네가 그렇게 믿었던 그 논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는 도스토옙스키가 이성이 자기 자신에게 예외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 이성이 인격이 되어 주인을 신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입안의 악마는 거짓을 말하지 않죠.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마를 멈추는 건 반박이 아니라 사유가 멈추지 못하는 지점, 관계와 연민, 책임이죠. 그렇다면 왜 관계와 연민, 책임만이 악마의 사유를 멈출 수 있을까요? 입안의 악마는 논리적으로 틀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박이 불가능하죠. 이미 입안의 논리는 끝까지 갔기에 더 강한 논리로의 차단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논리가 허용되지 않는 차원으로의 이동이죠. 그 차원이 바로 관계와 연민, 책임입니다. 논리는 보편화를 요구하죠. 논리의 본성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입안의 사유는 악행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다. 라는 식입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일관됩니다. 그래서 악마는 그럼 너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라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관계는 보편화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논리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죠. 한 사람은 대체 불가능하고 이 상황은 유일하며 이 책임은 나에게만 해당됩니다. 관계는 이렇게 말하죠. 원칙이 뭐든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떠날 수 없다. 이 순간 논리는 멈춥니다. 왜냐하면 논리는 예외 없는 규칙인데 관계는 예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논리는 옳은가 틀린가를 묻지만 연민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떠나면 이 사람은 무너질까? 이 질문에는 참과 거짓이 없죠.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은 결론이 아니라 머무름이죠. 입안의 논리에서 책임은 누가 했는가에 달려있다면 관계적인 책임은 내가 떠나지 않는 것이 지금 나의 책임이다 라는 판단이 아닌 위치 선정이죠. 악마는 결론을 요구하지만 책임은 머무름을 선택합니다. 셋째 아들인 알류샤는 입안을 논리로 이기지 않죠. 그는 입안의 악마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차원에 서 있죠. 알류샤는 입안의 논리를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알류샤는 형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고 신이 있으니까 형의 말은 틀렸어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알류샤는 입안의 논리 게임에 들어가게 되고 그 게임은 악마의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이죠. 대신 알류샤는 형 곁에 남습니다. 입안이 붕괴할 때 알류샤의 태도는 한결같죠. 형이 어떤 생각을 하든 나는 형을 떠나지 않는다. 이건 존재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악마에게 치명적이죠. 악마는 논리적으로 너는 유죄다 라고 말하지만 알류샤는 그래도 나는 네 곁에 있다 라고 답합니다. 악마의 논리는 관계에 대해 판단하는 언어가 없기에 여기에 반응할 수가 없죠. 알류샤는 생각보다 사람을 먼저 두고 옳음보다 곁에 있음을 먼저 선택합니다. 악마는 옳은가를 묻는데 알류샤는 떠날 수 있는가 라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죠. 언어의 층위가 다릅니다. 마지막에 알류샤는 병으로 죽은 소년의 장례식 직후에 슬픔과 상실이 뒤섞인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약속을 건넵니다. 알류샤의 약속의 핵심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로 사랑했고 선한 마음으로 함께 있던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말자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선한 마음으로 있던 순간을 기억한다면 완전히 악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영원한 친구다.
언제 어디에 있든 서로를 기억하자 라는 약속이죠. 이 작품 전체는 신은 있는가, 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성은 책임질 수 있는가, 자유는 인간을 구하는가 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논리와 정의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내려옵니다. 입안의 악마는 고립시키고 논리로 몰아붙이고 예외를 제거합니다. 알류샤의 아이들과의 약속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아이들을 연결시키고 반박 불가능한 기억을 남기고 예외의 관계를 남기죠. 결국 인간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건 옳은 사상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서로를 사랑했다는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정의의 승리도 진실의 확정도 아닌 서로를 기억하자 라는 문장으로 끝나죠. 알류샤의 아이들과의 약속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이 선했던 사랑했던 기억을 간직해라 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거대한 사상 논쟁인 신과 악, 자유와 책임을 다 끝낸 뒤 의도적으로 가장 작은 약속으로 내려온 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 곁에 남아있는 것, 그것 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